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이와 관련된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국정원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탄핵이 시작되기도 전 북한에서는 이미 박근혜의 약점을 분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오랜 기간 그녀의 표정과 말투, 숨소리까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가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고 살기 위해 탈북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50년 인생의 대부분을 북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으로 살아왔어요. 평양 출신으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외연락부에 배치됐죠. 2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2월의 평양.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걸어가며 저는 하루의 임무를 생각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상관인 백룡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백룡 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제목은 남조선 심리작전 대상 1호 박근혜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의 눈빛은 이 임무가 평범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백룡 부장은 이 문건이 1990년대 말부터 축적된 자료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문건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의 일상부터 심리 분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심리적 약점 부분에 붉은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외로움, 종교성, 감정기복, 인간관계 취약성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룡 부장은 박근혜가 아버지의 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약점을 이용해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녀를 무너뜨리면 남조선도 무너질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국가를 무너뜨린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임무를 받아든 저는 자료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박근혜에 관한 모든 문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보들이 그녀의 생애를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보여주고 있었죠. 5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 어머니를 잃고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영부인 역할을 했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아버지마저 잃은 후의 긴 고독. 저는 자료를 읽으며 메모했어요. 아버지 상실 후 종교의 의지, 인간관계보다 원칙 중시, 감정 표현 억제. 메모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인가? 아니면 한 인간의 상처를 파고드는 것인가? 점심시간, 오랜 동료인 강철민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새 임무에 대해 물어보는 강철민에게 저는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박근혜라고 답했어요. 이 이름을 말하자 강철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강철민 역시 비슷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오후 회의에서 백룡 부장은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심리적 취약점을 찾아 공략할 것이며 특히 종교 의존성과 측근 의존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회색빛 평양의 하늘과 정연하게 줄지어 선 건물들. 그리고 저 멀리 남쪽 어딘가에 있을 한 여성 정치인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생각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더 검토했습니다. 박근혜의 사진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죠.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가 아버지 박정희의 영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인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피어올랐죠. 이것은 정보전인가? 인간성에 대한 공격인가?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은 25년 공작원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더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오랜 친구이자 심리적 의지처였죠. 그들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깊었고, 이는 우리 작전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었어요. 백룡 부장이 효과적인 접근법을 물었을 때, 저는 침착하게 박근혜의 측근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오랜 고독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백룡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빛줄기 작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코드명이었지만 저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면에서는 궁금증과 불안감이 교차했지만 25년간의 훈련이 그것을 숨기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문득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적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녀를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신념과 임무의 정당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빛줄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 저는 특별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와 연도별 사건들이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백룡 부장은 레이저 포인터로 최순실의 사진을 가리켰죠. 그녀의 사진 위에는 심리전 중심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명확했어요. 박근혜를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최순실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순실의 약점은 분명했죠. 신앙에 대한 맹목적 의존, 점술과 미신에 대한 강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권력욕.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이 작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을 집중해 최순실 관련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40년 지기, 정신적 의지처, 대통령의 그림자라는 표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정서적 지주였고, 이는 우리에겐 최고의 약점이었죠. 작전은 3단계로 진행됐어요. 첫째, 남한내 종교인 루트를 통해 최순실에게 가짜 예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둘째, 언론 루트를 통해 특정 정보를 유포하는 것. 셋째, 이를 통해 박근혜의 정책 결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예언을 작성하는 팀에 배정됐어요. 그것은 마치 소설을 쓰는 것과 같았습니다. 운명의 별이 남쪽에서 빛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피가 필요하다 같은 모호하지만 암시적인 메시지였죠. 이런 메시지들이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에게 전달되면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것은 정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취약점, 믿음, 그리고 관계를 이용해 조종하는 잔인한 심리전이었죠. 밤마다 저는 제 양심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나는 진정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가? 한 달 후 내부 평가 회의가 열렸어요. 모두들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사태는 우리 심리 공작의 성공 사례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뉴스 화면이 플레이되고 있었죠. 대학 입시 비리, 정유라의 특혜, 그리고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 백룡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철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석, 자네도 느끼고 있지? 이건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야. 우리는.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죠.
주변을 살피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철민의 미완성된 문장을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새벽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다 우연히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던 다른 팀의 문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블릿 PC 조작 흔적과 언론 유도 계획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던 거죠. 다른 문건에서는 더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는 직접적인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짓된 역사를 만든 공범이었다. 북한 작전원으로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심리전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한 인간을 파괴하는 작전이었죠. 한국 뉴스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뉴스를 몰래 보곤 했어요. 촛불을 든 시민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박근혜.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혼란과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였죠. 그러다 제 동료 강철민이 사라진 건 은빛줄기 작전이 본격화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책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무실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룡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문건 분석 중 불순한 해석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눈발이 날리는 아침이었습니다. 특별 집결 명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군사훈련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하얀 풍경만 바라보았어요.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맨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앞에는 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곧 군인들이 강철민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기둥에 묶인 채 앞을 바라보았어요. 관리자가 강철민의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국가기밀 누설시도, 적국과의 내통시도, 상급자 명령 불복종. 하지만 저는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알았어요. 강철민의 진짜 죄는 의심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미완성 문장, 우리는. 그것이 그의 죄였죠. 총성이 울리기 직전 강철민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으로 고개를 저었죠. 그 순간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철민의 몸이 기둥에 기대어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눈발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색이 번졌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질렀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제가 가지고 있던 문건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였어요.
내부 보고서에서 저는 태블릿 PC 조작 흔적과 언론 유도 계획까지 보게 됐습니다. 한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증거를 만들지 않았다.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를 조작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런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었죠. 그것은 교묘한 술수였습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짓말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강철민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어요. 도망쳐. 넌 다음이다. 그리고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문을 품는 순간 저도 강철민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된 역사를 만든 공범이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체제에 순응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공작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강철민의 죽음은 제게 분명한 경고였어요. 다음은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었죠. 밤새 저는 제가 해왔던 모든 일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제 발언은 점점 줄어들었고 중요한 정보는 더 이상 제게 공유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항상 먼저 불렀던 백룡 부장도 이제는 저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죠.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낯선 사람이 저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서툴렀습니다. 너무 뻔했죠. 제가 멈추면 그도 멈추고 제가 가게를 들어가면 그도 건너편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아차리길 원했던 것 같아요. 경고였습니다. 너는 감시 중이다. 사무실에서도 제 책상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출입구 바로 앞,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배치되었죠. 그들은 제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하는지 항상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동도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자료실 출입이 어려워졌고 회의 참석도 줄었죠. 한때 은빛줄기 작전의 주요 팀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 전문성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세월호 관련 자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문건을 읽는 중 저는 영상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고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 담긴 파일이었죠. 영상 속에서 박근혜는 참모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정면에서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잡아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내가 못 지켰어.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녀를 대상적 또는 심리작전의 표적으로만 봐왔어요. 하지만 영상 속 그녀는 단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린 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두려움과 후회를 느끼는 한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한 뉴스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골라봤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특히 박근혜에 대한 다양한 조작되지 않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탈북민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남한에서의 새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유의 기쁨이 있었어요. 한 탈북민은 여기서는 내 생각을 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어요. 밤마다 저는 더 많은 탈북민 성공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의사가 된 사람, 사업가가 된 사람, 작가가 된 사람.
그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탈출을 선택했다는 것. 점점 더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25년간 저는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것은 진실이 아닌 조작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작된 현실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어느 새벽,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이었나? 공작원, 간첩, 조작자. 어떤 단어도 제게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인간이고 싶다. 결심은 그렇게 서서히 굳어졌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강철민의 죽음은 제 경고였고, 다음은 저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거짓된 삶이 더 두려웠죠. 저는 인간으로서 진실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양의 회색빛 건물들, 엄숙한 초상화들, 메마른 표정의 사람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과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탈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고위공작원에게는 더욱 그랬죠. 첫 번째 장애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저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공작원으로서 저는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 연락부 자료실에서 탈북민 색출 작전 문건들을 살펴보며 역으로 탈북 경로를 파악했죠. 그것은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로, 브로커와의 접선이 필요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수적이었어요. 저는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안 됐죠. 매일 평소와 같은 루틴으로 살면서 밤에는 탈출 준비를 했어요. 셋째로,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은빛줄기 작전을 비롯한 내부 공작 자료들을 몰래 복사해 작은 메모리 카드에 저장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가장 위험했죠. 적발되면 즉시 처형감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작은 지도를 그렸습니다. 두만강에서 시작해 중국 내륙, 라오스 국경, 태국까지. 각 지점마다 위험 요소와 대처 방안을 메모했어요. 낮에는 그 지도를 암기하고 밤에 다시 그렸습니다. 종이에 남기는 것은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소지품도 최소화했어요. 여분의 옷 한 벌, 작은 약통, 그리고 메모리 카드. 나머지는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25년간의 삶을 저는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저를 가볍게 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일상을 유지해야 했어요. 아침 7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회의에서 발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료들과 식사하는 일상.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우였고 북한은 거대한 무대였어요.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밤에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매일 밤 강철민의 처형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가끔은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했죠. 총성이 울리기 직전에 번번이 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철민이 제게 남긴 유서 같았어요. 도망쳐. 탈북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준비가 부족할 것이고 너무 늦추면 의심을 살 것이었어요. 결국 제가 선택한 날은 휴가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3일간의 연휴. 그 첫날 밤에 저는 사라질 계획이었어요. 마지막 날들은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평양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곳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대동강의 흐름, 주체탑의 실루엣, 만수대의 위험.
이 모든 것이 저의 과거였습니다. 미워했지만 동시에 이별의 아쉬움도 있었죠. 탈북 전날 밤, 저는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오랫동안 모아온 남한 뉴스 스크랩 중 박근혜의 기사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리고 영문 몰랐던 제 딸의 어린 시절 사진도 꺼냈어요. 이 두 가지를 작은 종이에 접어 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이 두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저는 속삭였어요. 가짜 진실 속에서 진짜 나를 찾고 싶다. 그것이 제 여정의 목적이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또 진실을 말하기 위한 여정이었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자유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짓에서 벗어나 진실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야만 진실에 닿을 수 있었죠. 마침내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았어요. 준비해둔 작은 배낭을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밤 순찰대를 피해 골목길로 움직였습니다. 공작원 훈련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어요.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가짜 출장 명령서를 보여주고 새벽 기차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도시를 눈에 담았죠. 25년간의 삶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작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차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도시까지는 10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시골 풍경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아이들이 학교로 걸어가는 모습. 그들은 모두 이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국경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어요. 작은 식당 뒷문에서 중년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를 따라갔죠. 그가 바로 제 탈출을 도울 브로커였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두만강 근처의 숲에 도착했어요. 브로커는 작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죠. 1시간을 기다린 후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왔다는 신호였어요. 강가에 다가갔을 때 두만강의 차가운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2월의 강은 일부가 얼어 있었고 일부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브로커는 얼음이 단단한 부분을 찾아 조심스레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죠. 각 발걸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뒤돌아보면 북한이, 앞을 보면 중국이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브로커는 즉시 몸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강 위에 엎드렸죠. 차가운 얼음이 뺨에 닿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경비병의 불빛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발각되면 즉시 사살될 것이었습니다. 10분이 한 세기처럼 느껴졌어요. 다행히 경비병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우리는 다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얼음이 깨질까 두려워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어요.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중국에서의 7일은 지하 생활이었어요. 브로커가 마련해준 시골 창고에서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다음 단계 브로커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날도 있었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저는 몇 번이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의 눈빛을 떠올리면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과정은 더 험난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국경을 넘어야 했어요. 밤새 산을 오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근혜의 기사와 제 딸의 사진이 담긴 종이를 만지작거렸어요. 그것은 제게 일종의 부적이 되었습니다. 태국 국경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브로커가 저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버려두고 사라졌죠. 국경 근처 마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는 결국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저는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며칠 후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구출해 주었죠. 저는 망명을 신청했고 마침내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영사님은 제게 말했어요. 진석 씨, 이제부터는 거짓 없는 땅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진정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향해 걸어온 긴 여정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5년간 적으로 여겨온 나라를 밟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죠.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3주간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은빛줄기 작전 정보와 가져온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모두 공유했죠. 조사는 철저했지만 인간적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은 제 진술에 따라 충격과 의심, 때로는 안도로 바뀌었어요. 조사 후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 받은 인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단지 체제의 부품이었는데 이곳에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 하나원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많은 자유가 오히려 혼란스러웠어요. 슈퍼마켓에서 라면 한 종류를 고르는 일조차 어려웠죠. 사람들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모습에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세월호 추모공원 방문은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선 남조선 정권의 조작이라 배웠지만 추모공원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사진, 유가족 편지, 방문객들의 진심 어린 슬픔. 이건 조작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믿고 만들어왔는지 깨달았죠. 사회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같아도 문화적 차이가 컸어요. 하지만 멘토와 새 친구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갔죠. 가장 놀라웠던 건 정보의 바다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화관에서 본 관객들의 자유로운 비평, 직장에서 상사에게 질문해도 되는 문화, 거리에서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매일이 충격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공격하려 했던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의 1년이 지난 어느 오후, 저는 서울의 조용한 골목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자리 잡고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공작원으로 살아온 25년의 기억, 은빛줄기 작전의 실체, 그리고 제가 도착한 이곳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시간이었어요. 국정원 담당관과 상의한 끝에 저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제 신분이 공개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순간을 되살아야 했습니다. 강철민의 죽음,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
그리고 처음 태극기 앞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까지. 집필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직접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에 대한 북한의 심리전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떤 부분이 실제 그녀의 잘못이었는지 구분하는 작업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실은 항상 흑백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책 출간 전날, 저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의 공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유로운 대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여전히 경이로웠어요. 출간 기념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기자들, 탈북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발표회 도중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저씨, 한국은 어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북한에서의 25년, 탈출의 공포,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 이 모든 복잡한 경험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제 마음에서 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진심이 지는 법이 없는 나라야.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심리전에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제 진술의 진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진실은 빛을 발했죠. 제가 가져온 증거들, 국정원의 검증,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제 이야기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연자로 활동하며 북한의 실상과 자유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어요. 마지막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저는 청사 앞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죠. 대한민국. 당신은 내가 몰랐던 가장 큰 진실이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서 자유를 향해 걸어간 한 공작원의 여정이었습니다. 조작으로 세상을 속이던 제가 결국 진실의 가치를 깨닫게 된 이 역설적인 경험이 여러분께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조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진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첩보에 의하면 평양 핵연구소의 최상위 과학자가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연구소 전역이 봉쇄되고 연구원들 또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가 사라지기 전 취득한 하나의 문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북한 정권이 극비리에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이강호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핵과학자 중 한 명이었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연구소에 배치된 날, 저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친한 동료인 한민석도 함께였거든요. 연구소는 평양에서도 가장 철저한 보안을 갖춘 시설이었습니다. 여러 겹의 검문소를 지나야만 입장할 수 있었고, 모든 직원은 특별 신분증을 항상 착용해야 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하고 발전하는 느낌이었죠. 민석이와 저는 특별히 우라늄 농축 과정을 개선하는 연구를 맡았습니다. 우리의 연구 성과는 상부에서도 인정받았고 한 번은 김정은 위원장의 표창장도 받았어요. 그때 느낀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실험 중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실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안전요원들이 실험실을 봉쇄했어요. 저희는 특별 세척실에서 오염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민석이는 심각한 피폭을 면했지만 몇몇 연구원들은 그렇지 못했죠. 다음 날 저는 피폭된 연구원들이 조용히 연구소에서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선임 연구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야 하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연구소 곳곳에 붙어있는 구호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자. 이전에는 그저 익숙한 구호였는데 이제는 실제 희생을 요구하는 명령처럼 느껴졌어요. 피폭 사고 이후 연구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더 엄격해졌고 감시도 강화됐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민석이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연구 내용에만 국한됐습니다. 몇 주 후 피폭됐던 연구원 중 한 명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는 연구소 뒤편 작은 숙소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피부는 괴사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약간의 진통제만 건네고 빠르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실험 중 자주 폭발이 일어났고 여러 연구원이 다쳤습니다. 연구소장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모두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했어요. 동무들, 우리의 연구는 조국의 생존과 직결된다. 개인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이다. 당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를 떠나라.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었어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배신자의 말로는 뻔했으니까요. 날이 갈수록 연구소 내 의무는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연구소는 역사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이 전혀 대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부의 지시는 실험 규모가 크지 않으니 대피는 불필요하다 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계산한 폭발력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와 저는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이전 실험들에서도 주민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연구소에 온 보고서에는 주변 마을에서 암 발병률과 기형아 출산율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방사능 피폭 피해자가 속출했죠. 하지만 공식 발표는 미국의 생화학 테러로 인한 피해라는 거짓 선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직접 핵실험을 참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그는 산 깊숙이 위치한 특수 벙커에서 철저히 보호받으며 실험을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성공만이 허용됐어요. 저는 통제실에 배치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실험장이 보였어요. 그곳에는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강제 동원된 수백 명의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죠. 통제실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시스템에 중대한 기술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냉각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라. 최고 지도자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은 자신감의 참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와 최측근들은 안전한 벙커에서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쾅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실험장에 있던 연구소 직원들과 주민 수백 명이 방사능 구름 속에 갇혀 즉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심각한 피폭을 입고 쓰러졌어요. 실험장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그 끔찍한 현실을 목격했어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최측근들은 멀리 안전한 벙커에서 무사했어요. 김정은은 폭발 소리가 들리자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벙커를 떠났어요. 모든 연구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내려온 지시는 단 한마디였어요. 책임자를 색출해 즉시 처형하라. 그날 밤 연구소에는 숙청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고위 연구소 간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김정은의 분노 앞에서는 소용없었어요. 연구소장과 핵심 연구원 수십 명이 끌려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모든 연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됐어요.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연구소는 극도의 공포 속에 휩싸였어요.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나둘 사라졌어요. 저 역시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민석이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책임은 모두 하급자들에게 떠넘기고 연구소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은폐했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가 꿈꿔왔던 과학자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죽음의 공장이었어요. 저와 민석이는 그날 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요.
핵실험 사고 이후 연구소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그날의 참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석이와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죠. 그 희생은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요? 과학의 이름으로 이런 잔혹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연구소 전체가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기밀 연구자료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누군가가 최고 기밀 등급의 핵무기 설계도와 방사능 실험 결과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혐의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연구소를 가득 메웠어요. 모든 연구원들은 한 명씩 신문을 받았죠. 저도 몇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왔어요. 민석이가 체포되었습니다. 보위부는 그를 반역자로 몰아갔어요. 증거라는 것은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외부 연락망과 복사된 기밀 문서였죠. 저는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석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 진실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어요. 연구소장에게도 보위부 책임자에게도 찾아갔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어요. 민석이와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감시 대상이 되었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이가 처형당했다는 것이었어요. 재판도 없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처형되었다고 했죠.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친구, 함께 꿈을 꾸던 동료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슬픔에 잠긴 채 저는 민석이의 연구실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기에 저에게 맡겨진 거겠죠. 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비우던 중 바닥에 이중으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그것은 연구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북한 내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를 연구소가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암 발병률이 통제군보다 5배나 높았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문서는 민석이가 복사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유출하려 했던 것은 핵무기 설계도가 아니라 이런 비인도적 실험의 증거였던 것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죠. 저희가 연구하는 기술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우리의 연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모든 희생은 정말 조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연구소는 더 이상 조국을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잔혹한 실험이 진행되는 인간 도살장과 같았죠.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범죄의 일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언제든 자신도 숙청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연구소에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인물 중 하나였지만 그마저도 보장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순간의 실수나 누군가의 모함만으로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핵실험 실패 이후 연구소장과 고위 연구원들이 처형되는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김정은은 연구가 실패하면 연구원을 숙청하고 있었고 이 연구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더 많은 실험, 더 많은 피폭, 더 많은 죽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같은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저는 연구소에서의 삶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끊임없는 공포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탈북을 결심했어요. 누군가는 이 잔혹한 현실을 외부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의 최첨단 핵 연구소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제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즉각적인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탈북도 어려운데 저 같은 핵심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탈북한다면 국가 전체가 저를 쫓을 것이 분명했죠.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먼저 탈북하기 전 연구소에서 최대한 의심을 피하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어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감시자들의 눈에 띄면 안 됐죠. 둘째, 연구소에서 몰래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방사능 피폭 실험 관련 문서들, 인적 피해 통계, 은폐된 사고 기록들을 모았어요. 이 증거들은 세계의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죠. 셋째, 가족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경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을 경유해 남한으로 도착하는 계획이었어요. 국경 경비는 삼엄했고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를 찾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죠. 그러나 연구소 내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됐어요. 민석의 사건 이후 보위부는 연구소 전체를 철통같이 감시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움직임, 심지어 연구원들의 표정까지도 감시 대상이었죠. 연구원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어요. 누가 보위부의 정보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한 동료라도 믿을 수 없었죠. 한마디 잘못된 말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낮에는 충실한 연구원으로 위장하고 밤에는 탈북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어요. 작은 USB에 증거 자료를 담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것이 분명했지만 이것이 제가 걸어야 할 길이었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위험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 지옥에서 벗어나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민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이죠. 위험은 점점 커져갔지만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였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죠. 연구소의 중앙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제 권한을 이용해 모든 데이터를 USB와 작은 메모리에 암호화하여 복사했습니다. 주민 대상 방사능 실험 자료, 핵실험 사고 기록, 인명피해 통계 등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였어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보위부가 연구소 내부에서 잠재적인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어요. 불시에 연구원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컴퓨터 사용 내역을 확인했죠.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탈출 계획을 준비했어요. 데이터가 담긴 USB는 연구소 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너무 위험했죠. 매일 밤 조금씩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접촉이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탈북 계획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통화는 도청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은밀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니 고향에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는 말은 사실. 국경 근처로 이동하라. 는 암호였어요. 가족을 먼저 국경 근처로 이동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 혼자 탈북하면 남겨진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어요. 모두가 함께 탈출해야 했죠. 보위부의 의심을 피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의 연구를 평소처럼 진행하면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인물처럼 행동했어요. 심지어 당 간부들 앞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이러한 행동은 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보위부의 의심을 피하며 탈출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탈북 브로커와의 접촉이었어요.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사람에게 접근했다가는 즉시 체포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연히 연구소 청소부로 일하는 노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는 중국 국경 근처에 친척이 있다고 했죠. 몇 번의 조심스러운 대화 끝에 그는 저를 브로커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브로커와의 첫 만남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당신 같은 사람을 탈출시키면 우리도 죽어요. 연구소 핵심 인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북한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결국 연구소에서 가져온 기밀 정보를 넘기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설득했습니다. 그 정보의 가치는 엄청났어요. 국제사회에 팔아넘길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죠. 브로커의 도움으로 저희는 압록강을 건널 경로와 중국 내 안전가옥을 확보했습니다. 탈출 경로는 위험천만했어요. 국경 경비대를 피해 밤중에 강을 건너고 중국 공안을 피해 이동해야 했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으니까요. 탈출 준비는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어요. 가족들은 이미 국경 근처 친척집으로 이동했고 저는 며칠 후 출장을 핑계로 연구소를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듯했어요. 그러나 운명은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연구소장이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강우 동무, 보위부에서 당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의 계획이 발각된 것일까요? 아니면 일상적인 검열일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북한 당국에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탈출해야 할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촉박해졌습니다. 보위부의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소를 빠져나와 가족과 만날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이미 국경 근처에 도착해 있었죠. 브로커와의 약속 시간은 자정이었어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우리는 마침내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서두르라며 순찰이 30분마다 바뀐다고 알려줬어요. 우리는 어두운 숲길을 따라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국경 경비는 예상보다 더 삼엄했어요. 매 200m마다 경비병이 배치되어 있었고 탐조등이 강을 비추고 있었죠. 탈출이 발각되면 즉시 총살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의 신호에 따라 우리는 숨죽인 채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얼음이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어요. 살얼음 위를 건너야 했죠.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대가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었죠. 이내 총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대는 멈추라고 소리쳤고 멈추지 않으면 쏘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동생의 손을 꽉 잡고 얼어붙은 강 위를 전력 질주했어요. 어머니는 뒤따라오셨습니다. 탐조등이 우리를 향해 비추기 시작했고 총성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브로커는 빨리 뛰라고 재촉했고 곧 아침이 밝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머니가 넘어져 계셨습니다.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저는 동생에게 먼저 가라고 외치고 달려갔어요.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이미 국경 수비대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은 괜찮으니 먼저 가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남은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와 총성이 뒤섞인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중국에서도 탈북자 색출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어요. 첫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브로커는 사라지고 다른 브로커가 나타나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그는 돈이 없으면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USB에 담긴 기밀 정보 중 일부를 넘기며 그를 설득했어요. 그 정보의 가치를 알아본 브로커는 마지못해 우리의 여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 이동은 악몽 같았어요. 위조 신분증을 활용해 경찰 검문을 피해 다녔고 때로는 트럭 뒷칸에 숨어서 때로는 밤새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동생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용감하게 견뎌냈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어요. 국경 수비대에 발각되어 거의 체포될 뻔했지만 브로커의 재빠른 대처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수개월간의 도주 끝에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어요.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한 정부의 도움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우리는 오랜 도주 끝에 마침내 남한 땅을 밟게 되었어요. 저는 가족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국가정보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거치는 조사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저는 북한 최고의 핵연구소 출신 과학자였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조사관들은 제가 가져온 USB를 확인하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몇 시간 후 고위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제가 가져온 기밀 자료를 보고 경악했어요. 북한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힘듭니다. 한 관계자가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핵실험 사고와 그로 인한 수백 명의 희생자들, 연구원들의 숙청, 민석의 억울한 죽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 증언과 가져온 자료는 북한의 잔혹한 실상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됐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지만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을 마친 후 저는 남한 과학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북한 핵기술에 대한 제 지식은 남한에서도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여러 제안 중에서 저는 서울 근교의 한 기술 연구소를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과학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북한의 과학 용어 차이, 첨단 기술에 대한 적응, 동료들과의 소통 등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연구원들의 도움과 제 자신의 노력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연구소에서 저는 민석이 원했던 연구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핵기술을 파괴가 아닌 건설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방사능 피해를 치료하는 의학적 응용,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핵에너지 등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어머니와 동생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우리의 새 집은 작았지만 자유와 평화가 있었습니다. 탈북 1년 후 제가 가져온 자료와 증언이 담긴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됐어요. 북한이 방사능 실험을 통해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폭로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크게 높였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어요. 주로 정부 기관이나 인권 단체와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변 위협이 있었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특히 연구소의 동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연구 활동과 증언을 통해 저는 점차 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 했던 연구가 사람들을 해쳤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민석을 생각합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암흑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그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민석아, 이제 내가 원했던 과학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사람을 살리는 과학, 평화를 위한 과학이었지. 남한에서의 생활이 5년째 접어들면서 저는 연구 활동 외에도 다양한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또 이미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죠. 주말마다 탈북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나누고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결코 꿀 수 없었던 꿈을 자유롭게 꾸는 모습이었죠. 북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제사회와도 협력했어요.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 핵감시 기구 등과 소통하며 북한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압력의 근거가 되었죠. 연구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사능 피해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 개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 연구 등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셨고 동생은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친척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밤 연구소에서 한참 실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북한에서 민석이와 함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북한의 과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었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민석아, 이제 내가 원했던 세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 과학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이는 세상 말이야. 어쩌면 언젠가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북한의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석의 꿈, 그리고 저희 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